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오늘 방송 저와 함께 만들어갈 진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와 함게 만들어갈 진행자. 진행자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맞죠. 고정 진행자 되셨으니까 네,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이제 고정 진행자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이제 연말이 돼서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된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도 오늘 송년회가 있어서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송년회 총 직원이 한 400명 되나요? 네. 네, 그래도 직원들 꽤 있으시죠? 저희 한 15명 정도. 아, 예. 네. 주로 이렇게 송년회 하시다 보면 주로 그래도 정치 얘기 많이 하겠네요. 네,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요새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특히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송년회가 굉장히 좀 무겁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2017년 서당캐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이면서 최근에 민하협 신임 대표 상임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홍걸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축하, 많이 축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하협 의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그때 취임식 때 많은 우리 민주진영 분들 많이 오셨죠? 예. 민하협 원래 이제 멤버이시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또 과거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네. 민주화 운동 쪽에서 헌신하셨던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네. 예, 또 우리 당 의원들도 몇 분 와주셔서 네.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민하협이 있었죠? 있기는 있었죠. 근데 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죠. 특히 홍사덕 의장, 전임 의장께서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셨어요. 근데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잘못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뭘 좀 해도 된다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씨의 그 속셈은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북한이 망해가지고 그렇죠. 내 손에 똑 떨어지는 흡수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대하는 그런 심리였던 것을 전혀 모르고 나섰다가 청와대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후로 완전히 침체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하협의 또 활동 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못 듣다가 이제 우리 김홍걸 의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민하협이 1998년도에 만들어졌죠. 내년이면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민하협에 대한 좀 활동,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예, 원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는. 당시에 이제 이 각종 그 통일운동 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이런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공감대를 마련해서 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 또 정부 대 정부 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민간에서라도 뭔가 물꼬를 터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민하협을 만들도록 지금 계신 그 당시 통일부 분들하고 또 지금 우리 당에 계신 서른 의원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시작하신 건데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20년 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돌아와서 또 민하협이 역할을 민간 교류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 이 문제도 사실 민간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북한 선수들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서 좀 평화 올림픽으로 가는 길을 만드셔야 될 텐데 지금 뭐 구상하신 게 있나요? 예, 일단 뭐 국내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런 평화연대 회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이 잘 풀린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이 민간 교류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방북도 고려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측과의 어떤 그런 문제는 변수가 워낙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북측도 참여하고 또 이 중국, 일본 등도 정상급이 와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이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의 한 60-70%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얼마 전에 뭐 보도가 났는데 뭐 북한의 리수용 그분이 평창 올림픽을 그 방해하고 분위기를 깰 생각은 없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는 뭐 참여를 못할지도 모르나 패럴림픽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일단은. 근데 앞으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김정은 신년사에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또 대처를 잘하는가 그거에 달려 있지 않을까. 김홍걸 의장님께서 그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김정일 6년 전에 사망했을 때 딱 6년 됐습니다. 조문을 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기 아버지 조문을 왔었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 뭐 북한에서는 그런 점에 이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죠.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그 당 그쪽의 지도자로 이어지는 이 그 유훈 통치가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번 좀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고요. 저 방북할 때 저도 좀 듣고 저도 거기 북한에 저 북경대 우리 동문들 북한 동문들이 많아요. 북한을 좀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김홍걸 박사님, 김용. 저 이윤영 소장님도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윤영 소장님이 여기서 북한 사람 안 나라면 이제 고정관청으로 또 찍히게 되니까 북한 사람 아는 사람 없죠. 탈북자 말고는. 저 여론조사도 좀 가서 하게 좀 데려가 주세요. 거기 무응답 많이 나올 거예요. 무응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윤정 소장님 최근에 그 남북 간의 민간교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진행한 것이 있나요? 이게 딱 민간교류 필요성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지난 국민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2월 3, 4일 날 전 국민 1,01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63.5%였고요. 63.5%. 그리고 군사적 해법 등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는 32.1%로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쨌든 대화 협상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조금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았거든요. 20대.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20대가 이 북한에 대한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군대 문제라든지 그 이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20대라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 네,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초중고 네네.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두 정부의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한반도 해결이 아니라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강경책에 그렇죠. 대한 네. 일관적인 뭐 정부에 대한 방침 또 교육 예. 뭐 현상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해도 또 그렇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6.15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남북 간의 긍정적인 네. 그런 장면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지난 10년 동안 그렇죠.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된 면이 있고 조금 전에 전쟁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을 하지 못해서 그 전쟁이 그 컴퓨터 게임처럼 쉽게 그렇게 적을 격파하고 끝낼 수 있는 걸로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경론을 강경책을 주장하는 네. 분들이 노년층이 됐던 청년층이 됐던 만약에 지금 뭐 너희 이웃에 포탄이 떨어지고 희생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이 군사적 해결책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0대에 대한 그런 홍보 활동이나 그런 네. 좋은 인식을 네.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뭐 정말 통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정말 5천만 국민들 모두가 이제 통일이 우리의 또 염원이고 또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뭐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국력도 키워서 좀 자주적인 통일 꼭 좀 우리가 좀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과정을 검토한 위안부 합의 TF가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합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때 뭐 한참 합의문 나왔을 때 뭐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 제기가 예.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뭐 당시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나 뭐 윤명세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면 합의 없다. 네. 뭐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면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뭐 전 사실 예상했었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저는 너무 예상했던 내용이라 네. 충격은 아닌데 다시 한번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일본에게 덥석 주어버린 바람에 네. 네. 이 다시 돌이키기도 쉽지 않고 네. 정말 대못을 박아버리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입장에서 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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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면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 우리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네. 그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까지 끌어내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점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양측 간, 양국 간의 그 인식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이런 것들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좀 희망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소녀상 문제도 네, 그렇고. 소녀상 예. 문제도 예.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그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추진하다가 또 맞아요. 중간에 그것도 포기하거든요. 뭐 이런 네. 문제도 이면 합의에 영향이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네. 오늘 아마 아마 측근들에게 네. 우리 TF에서 발표한 이면 합의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니까
자기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1mm도 양보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뭐 자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지금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메시지를 보면은 네. 일단은 양국 정상 추인을 거쳤지만 정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조금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발언과 함께 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네. 그 대신 외교부는 이 협상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오면서 네. 그 트위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네.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글을 또 남기셨어요. 네.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에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고 그렇죠. 네. 이 사과 없는 용서가 어디 있냐는 거죠. 네. 네.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정서, 국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에 대한 네. 우리 정부의 사실 그 예의도 아니죠. 네.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뭔가를 합의를 해서 발표가 나왔었던 거를 네, 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향후에 이제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지난 정권은 뭐 제대로 판단을 하질 네. 못하는 정권이었으니 물르자 이럴 수도 없고 국제 이 외교 관례상은 사실 쉽게 이걸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자기네들 원하는 걸 챙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중관계, 대일관계를 비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 됐는데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에게 상당히 서운해하고 뭐 제재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못마땅한 걸 참고 아무래도 그래도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방문하도록 네. 하고 이제 관계 개선 방향으로 일단 돌렸는데 반대로 이제 가해자 측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저 사람들은 뭐 한번 합의해 놓고 바꾸자고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돼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이 한국이 마치 한심한 사람들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지금 제가 외교관 한 분한테 듣기로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해도 네. 일본 측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 그냥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때 만나면 되지 뭘 서두르느냐 이런 식이고 근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동경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한동안 결국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 한동안 못해도 괜찮다는 시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갔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과 같이 무슨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죄를 하고 뭐 돈을 추징하고 벌금 내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나라에는 더 큰 해를 끼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국가에 너무나 큰 피해를 네. 줬는데 뭐 아까도 제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 개성공단 폐쇄도 네, 그것도 대통령이 구두로 예, 예. 네. 네? 폐쇄시켜 그랬더니 예. 그냥 안보실장이
통일부 장관에 전화해서 폐쇄시켜라. 근데 통일부 장관은 단계별로 네. 폐쇄시켜야 된다.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견 달아서 안 된다. 바로 폐쇄시켜라 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면 합의를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은폐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이면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행동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까 네. 언급했던 것처럼 유네스코. 위안부 피해자 네.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말이죠.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들 이면 합의 있었다고 의심한 것이 네.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네. 과정도 숨기고 뭐 했기 때문에 네. 뭐 누구든지 수상하게 봤죠. 네. 그때 그 부산의 소녀상도 네. 뭐 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 네. 우리 정부에서 그를 막 그렇죠. 철거하려고 네. 네. 그 학생들 탄압하고 말이죠. 그때도 제가 볼 때 야, 저 경찰이 과연 우리의 경찰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에 대한 그 어떤 중압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우리 국민을 탄압하는 정말 아주 웃음 뭐 꼴이 됐죠. 이 내부적으로는 뭐 곤란했겠죠. 국민들한테 밝힐 수는 없고, 네. 일본 측은 합의했으니까 이행하라고 그러고 네. 음.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자꾸 했죠? 그 부분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정신적인 아까 문제? 예, SNS에 네.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올리셨길래 제가 네. 답을 그분의 정체와 네. 정신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정말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이해 못하죠, 이건. 그 당시 협상의 책임자였던 윤병세 전 장관이 이제 TF 발표에 대해 반박하면서 네. 1228 합의가 진전된 합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할 말이 없겠죠. 일단 그렇게 변명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 네. 그동안에 왜 합의 내용들을 공개를 안 하고 숨겼는지 네. 또 일본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저런 그 합의 이행 요구를 왜 받았는지 네. 그건 설명을 못 하죠. 그렇죠. 일본도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가 네. 자기들이 지금 정지를 내고 있는데 독일하고 많이 비교되잖아요. 너무 비교되죠. 네. 근데 저는 일본 측보다 네. 일본 측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건데 네. 우리 쪽 당국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네. 더 기가 막힌 거죠. 네. 지금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거기에 계속 그 한일 관계가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네. 또 경고성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좀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냉각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인 방침은 뭐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를 전부 다 포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 예, 예. 뭐 과거에도 계속 얘기 나온 대로 투트랙으로 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고 나머지 뭐 경제 문화적 교류라든가 협력 이런 부분은 계속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 뭔가 양측 정부가 다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묘안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그렇죠. 하고 네.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또 받아주는 받아주시고, 것이 이제 양국 간의 그런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갈등을. 그 현실이 네. 뭐 일본 그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가 점점 우경화 돼 가지고 과거사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것을 전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고노 요에이 예. 의장이라든가 무라야마 총리라든가 이런 그런 의식 있는 정치인을 보기가 힘든 네. 정치 상황이라 네. 점 더 힘들어졌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고노 요에이 의장님을 동경에서 뵙고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네. 그분도 참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일본 매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데요. 아사히 신문은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썼더라고요. 예, 항상 네. 그래도 아사히가 좀 나은 편이죠. 아사히는 객관적이고. 일본 네. 정치인들의 태도를 네.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예전에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일본에도 있어서 예,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진짜 많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정말 드뭅니다. 네. 그런 네.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로 12월 13일 날 방중하셨을 때 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제 역지사지 했잖아요. 네. 일본 아베에게도 똑같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 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침략 받았어 봐. 네. 자기들 여성들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했어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그냥 인간적인 문제지. 이게 뭐 국가적인 문제라고 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네. 일본의 좀 양심 있는 지식층들이 좀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보수 정권과 보수 지도자들에게 네.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던져야 될 양심적인 네, 네. 학계 인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네. 네, 저도 그래서 그 상반기에 네. 네.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좀 발전을 위한 네. 행사를 좀 만들어 보려고 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미나협에서? 예, 미나협 차원일, 미나협도 물론 끼겠지만 네, 네. 내년이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일본의 그 오부치 총리와 함께 네. 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네. 하신 지가 20년 되는 해라. 아, 네네. 예,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최고로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좀 그것으로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네. 어떤 이런 포럼 같은 것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네. 나이쪼. 아, 맞죠? 나이조예요? 네, 네. 그거 어디서 뭐 드라마에서 본 거 예,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네. 북한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일본하고도 민간 교류를 통해서 먼저 이걸 풀어나가야 이러다가 되겠네요. 유엔 사무총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한 당사자인 그 자유한국당 말이죠. 네. 이번 TF 발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자민당인가? 네? 진짜 어느 나라 정당이에요? 네. 그 어제 그 기사에 네. 장제원 대변인이 네네. 작년 이맘때 했던 네. 이 위안부 합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했던 바른 정당으로 떠나기 전에 네. 네. 했던 내용을 그러니까 했던 그 대변인 성명과 네. 지금의 성명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네. 올렸더라고요. 아, 네. 예. 근데 그 두 가지 성명이 너무 180도 다른 거예요. 네. 작년에 낸 거는 너무 참 옳은 말이고 잘 썼고 네. 금년에 내놓은 것은 황당한 억지 주장만 있고 네. 그래서 야 1년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사람이 자기도 그런 영상 네. 보면 좀 좀 그러니까 민망하지 않을까요? 네, 그 민망함, 네. 뭐 염치 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리고 와야 돼요. 절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류여해 예. 최고위원 제명 사유 네. 보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보인 자.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렇게 당헌을 그렇게 정해놔도 되는가? 네. 네. 류여애 씨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아직 없죠. 안 했는데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같이는 아, 없는 인지도가 거예요. 굉장히 높아졌대요, 일본의 지금. 외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네네.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네. 지난번 적폐 청산 문제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이제 간신히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해대는 것은 네. 정말 동네 쓰레기를 막 버려놓은 사람이 네. 청소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쫓아와서 그 냄새나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청소하고 가라고 욕하는 그런 꼴 아닌가요? 네. 네, 맞죠.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임시국회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의원님? 아니, 그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네. 못했어요. 네. 정말 우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할 뿐이지만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본회의가 개최 못하는 것은 이제 개원특위의 네, 연장 네, 문제거든요. 네, 그 시기 문제라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네. 그 당시는 다 분위기가 이제 내년 우리 대통령의 또 공약이셨고 네,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자. 네. 예전에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자체의 여론이 워낙 지금 낮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부심받고 네. 또 6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투표를 함께 붙이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중간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중간평가보다는 여론 개헌 개헌을 힘을 실어주는 개헌 정국이 형태가 되는 거죠. 되니까. 네, 분위기가.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당리장략이죠. 네.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네. 이제 자꾸 보이콧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랑 많이 하셔도 돼요. 이 작년 방송은 자랑하는 방송. 작년 이맘때에 네네. 뭐 야당들이 개헌 빨리 하자 네. 대선 전에 할 수 있다 시간이 있다 이러면서 막 개헌이 지상주의처럼 네. 네. 무조건 개헌 뭐 이런 소리를 할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지 네. 졸속으로 권력 구조만 네. 바꾸는 개헌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네. 네. 근데 저 사람들은 권력 나눠먹기 할 수 있는 개헌은 찬성하겠지만 네. 네. 제대로 된 개헌 정말 네.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개헌을 하자 그러면 네. 그때는 또 딴소리 할 것이다 네.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내년 2월까지는 이제 개헌안이 안이 여야 나와요. 합의해서 도출해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2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하자. 네.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점을 그러니까 개헌은 필요하나 네. 예. 개헌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 내년 네, 그 지방선거랑 입장이에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개헌은 필요하나 지방선거 때 네. 그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우리는 참패하니 네. 개헌을 나중에 연기하자. 우리 네. 당이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진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못 하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쪽 입장. 근데 사실 속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김홍걸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전 자기들의 발언, 네. 또 현재 발언을 이렇게 영상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을 당장 안 하면 거의 나라가 예.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적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과거 이 발언을 다시 네. 꺼내면. 홍준표 대표 공약도 이게 지금 개헌한 걸로 네. 되어 있었는데. 뭐 네. 모든 후보가 다 그랬죠.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개헌특위가 국회도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네. 운영해왔지만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이 개헌특위에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하도 된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개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제 좀 많이 좀 올라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정말 개헌 헌법이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네. 공기와 같은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개헌안 때문에 지금 민생 법안도 같이 연동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크게 게 문제라는 맞나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개헌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야당이 그냥 국회 모든 의사 일정을 다 중단시키고 보이콧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민생 법안 네. 오늘 또 이 역시 주옥 같은 네. 명언 퍼레이드를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예. 벌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네. 우원식 대표가 민생 법안이라도 좀 빨리 처리하자 이러니까 야당은 국정에 책임이 없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근데 책임이 없으면 권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보면 옛날에 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그분들 야당하는 거 봤지만 네. 일단 야당이 돼버리면 갑자기 영원히 여당할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요. 네.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장관 청문회 해야 된다고 막 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그거 줘라. 네, 네. 나중에 자기들 집고 나면 네. 후회할 거다 네. 했는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고 막 울부짖을 수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가 돼서 제일 지금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 같아요. 공무원. 네. 국정감사 우리가 야당 때 네. 국정감사나 뭐 청문회 하면 네.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네.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도 네. 하고 이제 저희가 전투력이 좀 있으니까. 네. 요즘 이제 저희가 여당 되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사실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집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약간 신데렐라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6시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 했는데도 우리 야당 때는 늦게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고맙게도 그냥 뭐 빨리 끝내자고 해서 그냥 빨리 끝내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좋아하지. 그렇죠. 네, 좋아하죠. 국회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보면 정확하게 표적에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고 네. 어두운 데서 그냥 아무데나 네. 난사한 맞아요. 후에 하나쯤 맞겠지 뭐 이런 태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 야당 네. 이 체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체계가 네. 영원히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공무원들도 안정되고 네. 국가도 안정되고.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네. 여당보다는 야당의 네. 역할을 그냥 계속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네. 정부안이라도 이제 개헌안을 좀 발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도출하지 정부안이 못하니까. 가도 다시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은 잡히는 거죠. 이 개헌안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는 개헌안 안 자체를 자체가 도출을 네, 못하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좀 직접 발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냈을 때 3분의 2 표를 얻기가 쉽지 네. 않겠죠. 네. 그러나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지연 작전을 쓴다면 네. 국민들께 제대로 된 개헌안을 일단 보여드리고 네.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는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럼 좀 주제를 다시 네. 국민의당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씩 언급하는데 예. 우리 안철수 전문가 우리 김홍걸 의장님 오셨으니까 국민의당 이야기를 제발 내년 6월에는 이 안철수 전문가 안 해도 될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네, 안철수 전문가 아니시면 이 서당캐에서 잘 안 불러주실지 몰라요. 네, 그 현재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통합 반대 측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네. 뭐 가처분 신청은 이제 기각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결과는 우리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예측됩니까? 지금 오늘 5시 투표율이 16.96%였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반대 그쪽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나쁜 투표. 예,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 예. 근데도 이 정도면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이게 결론은 통합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통합. 이상한데 지금 전문가 글쎄요. 근데 네. 뭐 어제는 굉장히 많이 네네네.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참여할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인지 오늘은 별로 없는데 뭐 어차피 이건 요식 행위니까 뭐 또 전당대회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서로 싸움하다가 네. 결국은 어떻게 갈라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선거 전 대선 전까지는 문모닝이었는데 네. 요즘은 안모닝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 그 제가 목포에서 네. 그 계란 투척 사건이 네. 있을 때도 이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근거리에 네. 서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그걸 봤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같은 당 이렇게 같이 했던 분인데 보고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대표가. 보고 닦아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닦아주기는커녕 가까이 가서 괜찮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미소를 네. 짓진 않았죠. 네. 그거는 예, 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네, 표정에 대해서는. 네. 근데 네. 그 박지원 그래서 전 원내대표, 네. 좀 더
더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추한 모습만 자꾸 나오니까 네. 빨리 이제 끝난 사이 결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네. 뉴스공장. 네네네. 뉴스공장이 오늘 오전에 아마 인터뷰를 하셔서 예. 우리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네. 오염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차라리 연예인을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7개월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면 네. 나라 망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선출돼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너무 빨리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가 하여튼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다면 네. 외연 확장에 성공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이 세게 주장하고 있죠, 네, 지금. 수도권 젊은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바른정당의 무슨 모임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셨거든요. 네. 막 거기서 막 안철수 화이팅 막 나오고. 네. 이미 저는- 통합됐어, 거기. 아, 그래요? 저는 이 예언을 또 한 번 하자면 네.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못하게 내려갈 것이다. 합치면 한 지금 12% 정도 예, 인데 예. 그보다 더 아래로. 예, 그리고 오늘은 좀 반어법을 자주 쓰게 되는데 네. 예. 소통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이렇게 합쳐지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저주인데. 근데 김홍걸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흔히 김홍걸의 저주라고 하지. 네.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통합반대 의원들이 주로 이제 호남 의원을 네. 주축으로 해서 한 20여 분 정도 됐죠. 네. 통합 반대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그 20명의 의원들이 실제로 국민의당의 네. 주도적인 그쵸. 네, 네. 세력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예. 거기는 통합 반대파당이 또 새로 출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국민들은 솔직히 네. 어느 쪽 반대파와 찬성파가 국민의당에서 몇 명씩 갈라지느냐. 솔직히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네. 제발 그만 추한 꼴 그만 좀 보여줬으면 네.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 네. 굳이 분석을 하자면 네. 이제 결국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면 그냥 보기 흉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싫다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어 봐야 맨날 싸움만 하지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출당을 시키는 거. 그런 거라도 그러면 해주는 의원직은 게 유지된다면서요? 정치 도의상 서로 깨끗하게 이혼해라 이거죠. 네. 지저분한 꼴을 보이지 말고.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언론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20여 명의 통합 반대 측 네. 중진 의원들, 호남을 기반한 중진 의원들이 조금 목리나 그런 네. 어떤 강경한 입장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대요. 아, 그래요? 몇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통합이 되면 네. 잔류할 수 있는 의원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날 것이다. 주승용 의원 같은 분은 네. 솔직히 탈당, 복당 네. 해서 경력이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탈당엔 지쳤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 네.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도가 나왔나요? 아니면 전원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네. 비슷한 보도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자분들도 얘기가 지금 강경한 입장의 몇몇 중진들이 네. 결국은 몇 분들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잔류해서 또 바른정당과 통합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또 그 예언했어? 얘기죠. 아니 한두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의 그 당 의원들의 모토는 네. 나만 살고 보자. 당이야 어떻게 됐던 네. 나부터 살고 보자기 때문에 네.
이 행동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아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통합 직전이나 통합되자마자 이제 여론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2%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의원들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만 살고 보자. 이제 김홍구 의장님 말씀처럼. 근데 결국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통합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끝까지 그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포트피플 되는 건데. 글쎄, 이 정당사에 없었던 정말 희한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명이 되면, 그러니까 20석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신당을 만들까요? 그럴 아니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으로 있는 거는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석이 안 되고 뭐 한 14석 정도 된다.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 그렇죠. 할 데가 없는 거 못 아니에요? 나가죠, 그러면. 안에서 반대하는. 그럼 그들은 그냥 포트피플이에요? 그냥 배 타고 막 떠돌아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유례 없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혀 체질이 다른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도 흔치 않은 일이고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정치인이 우리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거죠. 아마 전문가들 중에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 없을 겁니다. 바른정당도 이제 자한당으로 또 복귀하는 세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은 그 지역의 기반 때문에 뭐 영남 이런 기반 때문에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자한당으로 복귀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렇죠.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으로 복귀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게 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국민의당도 민주당으로 올려는 분도 있지 있죠. 않을까요? 있는데 그렇죠. 이 지금 이 안철수, 유승민 그 두 의원의 지금 생각은 2등을 하겠다는 거지. 지금 자한당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이득하겠다는 보수 거지. 경쟁. 그 홍준표 대표가 점점 이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을 아주 극우만 남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니까 외연 확대는 전혀 안 되고 하니까 보수 쪽에서 이탈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쪽을 우리가 다 끌어오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산은 계산이고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나 그쪽이나 어차피 합당해서 잘 된다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도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은 조용히 있더라도 가만 보니까 했는데 신통치 않다 효과가 이러면은 에이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 이럴 사람도 나올 수 있죠. 그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극우 성향이지만 또 이제 극우 정당을 말은 뭐 신보수 만들겠다고 근데 극우 정당을 표방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자기 같은 극우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효잖아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쫓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극우가 통제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홍준표 대표 뭐 잘 극우 정당 잘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친 이제 새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2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그 새로운 정당이 이제 1위를 좀 해서 몇 군데 좀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또 수도권에서는 기초의원들이 뭐 주로 중대선거구제니까 거기서도 이제 몇 석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려는 그 안대희 대법관도 불출마하겠다고 해서 장재영 의원 친형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이제 한국당 쪽이 좀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흐름은 2020년 총선 때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쳐진 새 정당이 여기는 이제 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정도만 어느 네.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나 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1부 마치시고 네. 다시 또 1부로 가셔야죠. 네. 2017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작년에 이제 촛불 집회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힘을 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하나둘씩 적폐청산이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년에는 또 더 우리가 기대하던 성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외교 안보 문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이 개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내년 이맘때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네.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2018년도 네. 마지막 방송에 이제 김홍걸 의장님 네. 나와서 내년의 북한, 각오를 말씀해 주셨어요. 개성공단이 네. 다시 이제 부활을 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네.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꼭 있었어요. 만나뵙게 진작에 좀 되면. 하시지 방송 마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태클을 거시네요.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님들 있잖아요. 네. 다 호남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이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네. 또 함께 또 한솥밥도 먹었는데 그분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신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마디로 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 모르고 작년에 국민의당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철수 대표는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필요하고 지역 기반이 필요하고 또 뭐 호남 쪽 의원들은 당을 만들려면 대권 주자급이 하나쯤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런 척하면서 손을 잡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용 가치가 서로 떨어지니까 이제 막 추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하고 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이 도의와 이 대의를 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오래 못 간다. 또 남을 비난해가지고 얻어지는 반사이익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럼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4번째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지금 제가 외교관 한 분한테 듣기로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해도 일본 측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 그냥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때 만나면 되지 뭘 서두르느냐 이런 식이고 근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동경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한동안 결국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 한동안 못해도 괜찮다는 시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갔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과 같이 무슨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죄를 하고 뭐 돈을 추징하고 벌금 내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나라에는 더 큰 해를 끼친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국가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줬는데 뭐 아까도 제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 개성공단 폐쇄도 그것도 대통령이 구두로 폐쇄시켜 그랬더니 그냥 안보실장이 통일부 장관에 전화해서 폐쇄시켜라. 또 통일부 장관은 단계별로 폐쇄시켜야 된다. 했더니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견 달아서 안 된다. 바로 폐쇄시켜라 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면 합의를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은폐를 했는데 그 당시 이면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행동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유네스코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들 이면 합의 있었다고 의심한 것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과정도 숨기고 뭐 했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수상하게 봤죠. 그때 그 부산의 소녀상도 뭐 기억하시잖아요. 그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 우리 정부에서 그를 막 철거하려고 그 학생들 탄압하고 말이죠. 그때도 제가 볼 때 야, 저 경찰이 과연 우리의 경찰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에 대한 그 어떤 중압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우리 국민을 탄압하는 정말 아주 우스운 꼴이 됐죠. 이 내부적으로는 뭐 곤란했겠죠. 국민들한테 밝힐 수는 없고. 일본 측은 합의했으니까 이행하라고 그러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자꾸 했죠? 그 부분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정신적인 아까 문제? SNS에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올리셨길래 제가 답을 그분의 정체와 정신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이해 못하죠, 이건. 그 당시 협상의 책임자였던 윤병세 전 장관이 이제 TF 발표에 대해 반박하면서 1228 합의가 진전된 합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할 말이 없겠죠. 일단 그렇게 변명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근데 뭐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면 그동안에 왜 합의 내용들을 공개를 안 하고 숨겼는지 또 일본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저런 그 합의 이행 요구를 왜 받았는지 그건 설명을 못하죠. 그렇죠. 일본도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가 자기들이 지금 정지를 내고 있는데 독일하고 많이 비교되잖아요. 너무 비교되죠. 이 되는지 20년 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돌아와서 또 민화협이 역할을 민간 교류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 이 문제도 사실 민간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북한 선수들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서 좀 평화 올림픽으로 가는 길을 만드셔야 될 텐데 지금 뭐 구상하신 게 있나요? 일단 뭐 국내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런 평화연대 회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이 잘 풀린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이 민간 교류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방북도 고려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측과의 어떤 그런 문제는 네. 변수가 워낙 여기저기 네. 많기 때문에 네. 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저는 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북측도 참여하고 네. 또 이 중국, 일본 등도 정상급이 와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이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네. 뭐 한 우리가 바라는 것의 한 60-70%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얼마 전에 뭐 보도가 났는데 뭐 북한의 리수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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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평창 올림픽을 그 방해하고 분위기를 깰 생각은 없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는 뭐 참여를 못할지도 모르나 패럴림픽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네, 네, 네. 이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일단은. 네, 네, 네. 근데 앞으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김정은 신년사에서 그 북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또 대처를 잘하는가 네. 그거에 달려 있지 않을까. 김홍걸 의장님께서 그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네. 예, 그렇죠. 김정일 6년 전에. 사망했을 때 딱 6년 네, 됐습니다. 조문을 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기 아버지 조문을 왔었는데 네. 무시할 수는 없다. 뭐 북한에서는 그런 점에 이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죠. 네.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그 그쪽의 지도자로 이어지는 네, 네, 네. 그 유훈 통치가 네, 되는 네, 나라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고요. 저 방북할 때 저도 좀 듣고 저도 거기 북한에 네, 저 네. 북경대 우리 동문들 북한 동문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또 북한을 좀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네, 김홍걸 박사님, 네. 김용. 저 이윤영 소장님도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윤영 소장님이 여기서 북한 사람 안다라면 이제 고정관첩으로 또 찍혀야 되니까. 북한 사람 아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탈북자 말고는. 네. 네. 저 여론조사도 좀 가서 하게 좀 데려가 여론조사요? 주세요. 네. 거기 무응답 많이 나올 거예요. 무응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윤정 소장님 최근에 그 남북 간의 민간교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네네. 진행한 것이 있나요? 이게 딱 민간교류 필요성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네. 지난 국민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2월 네네. 3, 4일 날 전 국민 1,01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63.5%였고요. 63.5%. 예, 그리고 네. 군사적 해법 등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는 32.1%로 좀 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쨌든 대화 협상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과가 아닌 점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양국 간의 그 인식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이런 것들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좀 희망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소녀상 문제도 네, 그렇고. 소녀상 예. 문제도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그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추진하다가 또 맞아요. 중간에 그것도 포기하거든요. 뭐 이런 문제도 이면 합의에 영향이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네네. 오늘 아마 아마 측근들에게 네. 우리 TF에서 발표한 이면 합의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니까 자기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1mm도 양보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뭐 자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지금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메시지를 보면은 네. 일단은 양국 정상 추인을 거쳤지만 정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조금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발언과 함께 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네. 그 대신 외교부는 이 협상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오면서 네. 그 트위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네.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글을 또 남기셨어요. 네.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에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고 그렇죠. 네. 이 사과 없는 용서가 어디 있냐는 거죠. 네. 네.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정서, 국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에 대한 네. 우리 정부의 사실 그 예의도 아니죠. 네.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뭔가를 합의를 해서 발표가 나왔었던 거를 네, 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향후에 이제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지난 정권은 뭐 제대로 판단을 하질 네. 못하는 정권이었으니 물르자 뭐 이럴 수도 없고 국제 이 외교 관례상은 사실 쉽게 이걸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자기네들 원하는 걸 챙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중관계, 대일관계를 비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 됐는데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에게 상당히 서운해하고 뭐 제재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못마땅한 걸 참고 아무래도 그래도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방문하도록 네. 하고 이제 관계 개선 방향으로 일단 돌렸는데 반대로 이제 가해자 측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저 사람들은 뭐 한번 합의해 놓고 바꾸자고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돼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이 한국이 마치 한심한 사람들이란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방법론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조금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았거든요. 네, 20대. 이거 왜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20대가 이 북한에 대한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군대 문제라든지 그 이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20대라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 네,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초중고 네네.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두 정부의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한반도 해결이 아니라 굉장히 강경한 강경책, 입장에 강경책에 그렇죠. 대한 네. 일관적인 뭐 정부에 대한 방침 또 교육 예. 뭐 현상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해도 또 그렇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6.15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남북 간의 긍정적인 네. 그런 장면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지난 10년 동안 그렇죠. 네.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된 면이 있고 조금 전에 전쟁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을 하지 못해서 그 전쟁이 그 컴퓨터 게임처럼 쉽게 그렇게
적을 격파하고 끝낼 수 있는 걸로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강경론을 주장하는 네. 분들이 노년층이 됐던 청년층이 됐던 만약에 지금 뭐 너희 이웃에 포탄이 떨어지고 희생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이 군사적 해결책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네. 20대에 대한 그런 홍보 활동이나 그런 네. 좋은 인식을 네.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뭐 정말 통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말 5천만 국민들 모두가 이제 통일이 우리의 또 염원이고 또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뭐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국력도 키워서 좀 자주적인 통일 꼭 좀 우리가 좀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과정을 검토한 위안부 합의 TF가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합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때 뭐 한참 합의문 나왔을 때 뭐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뭐 당시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나 뭐 윤명세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면 합의 없다. 네. 뭐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면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뭐 전 사실 예상했었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저는 너무 예상했던 내용이라 네. 충격은 아닌데 다시 한번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일본에게 덥석 주어버린 바람에 네. 네. 이 다시 돌이키기도 쉽지 않고 네. 정말 대못을 박아버리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입장에서 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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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면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 우리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네. 그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까지 끌어내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오늘 방송 저와 함께 만들어갈 진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예, 저와 함께 만들어갈 진행자. 진행자가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맞죠. 고정 진행자 되셨으니까. 네,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네. 이제, 고정, 진행자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이제 연말이 돼서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된 것 같고요. 네. 저희 저희 회사도 오늘 송년회가 있어서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송년회 총 직원이 한 400명 되나요? 네. 네, 그래도 뭐 직원들 꽤 있으시죠? 저희 한 15명 정도. 아, 예. 네. 주로 이렇게 송년회 하시다 보면 뭐 주로 그래도 정치 얘기 많이 하겠네요. 네,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요새 네.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특히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런 네. 걸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송년회가 굉장히 좀 무겁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2017년 서당캐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이면서 최근에 민하협 신임 대표 상임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홍걸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축하, 많이 축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하협 의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그때 취임식 때 많은 우리 민주진영 분들 많이 오셨죠? 예, 뭐 민하협 원래 이제 멤버이시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또 과거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네. 민주화 운동 쪽에서 헌신하셨던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네. 예, 또 우리 당 의원들도 몇 분 와주셔서 네.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민하협이 있었죠? 있기는 있었죠. 있었죠? 근데 네. 유명무실하게 네. 만들어버렸죠. 특히 네. 홍사덕 전임 의장께서 네.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뭘 해보려고 네. 하셨어요. 근데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통일 대박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잘못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뭘 좀 해도 된다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씨의 그 속셈은 네.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네. 북한이 망해가지고 붕괴, 그렇죠. 네. 내 손에 똑 떨어지는 흡수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이제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네. 기대하는 네. 그런 심리였던 것을 전혀 모르고 네. 나섰다가 청와대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네.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제 그 후로 완전히 이 침체 상태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미나협의 뭐 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못 듣다가 이제 우리 김홍걸 의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미나협이 1998년도에 만들어졌죠. 내년이면 20돌이 되는 네.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미나협에 대한 좀 활동,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예, 원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는 네. 당시에 이제 이 각종 그 통일운동 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이런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공감대를 마련해서 네. 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 네. 또 정부 대 정부 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네. 민간에서라도 뭔가 물꼬를 터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민화협을 만들도록 네. 지금 뭐 계신 그 당시 통일부 분들하고 네. 또 지금 우리 당에 계신 서른 의원 네.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시작하신 건데 네. 뭐 역사가 뭐 반복이